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2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1월 글로벌 금융시장을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경제를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외환시장인데요. 지난 1월 한 달 가장 큰 특징은 유로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한 달 동안 6.7%나 하락했습니다. 유로 지역의 양적 완화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달러 지수는 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엔이나 우리나라 원화는 통화 가치가 소폭 상승했고요. 중국 이하나 가치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금리입니다. 시장 금리 많이 하락하고 있죠. 미국 국채 수익률이 1.6%까지 떨어졌고요. 특히 독일 금리 사상 최저치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또한 디플레 압력이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 하락 추세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10년짜리도 작년 말 2.6%에서 지난달 말에는 2.24%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주가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세계 주가를 보면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가가 7%, 9%대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신 미국 주가 다우지수가 약 4% 정도 떨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 브라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아마 러시아 경제가 올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은 9% 상승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1.8% 상승했습니다. 평균 이상이었었습니다. 지난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지난 1월 FOMC 공개시장조작위원회가 지난주 미국에서 있었죠. 상당히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제활동이 견고하다, 노동시장 회복은 상당히 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현재 물가는 에너지 하락 가격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2% 목표치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인내심을 유지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시장은 고용은 회복되고 있지만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지연될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작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특히 30년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빠르면 올 6월, 늦어도 9월쯤에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 또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컨센서스 전문가들이 한 3%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는데요. 실제로는 예상보다 낮은 2.6% 증가했습니다. 연간으로는 작년에 2.4% 성장했죠. 2013년 2.2%보다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민간 소비였습니다. 4.3%나 증가했죠. 특히 민간 소비가 2005년 2분기 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상대적으로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 2.8%, 수입은 8.9%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달러 강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8년 2분기 이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는데요. 그 이후로 GDP 소비 감소하다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2008년 2분기보다 작년 4분기에 GDP가 약 9% 증가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GDP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0%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주가가 경제 성장률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죠. 제가 평가해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0% 정도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 괴리가 현재 조정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당분간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2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죠. 전 산업 생산이 0.9% 증가했습니다. 10월부터 3개월 연속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간 전체로는 1.1% 증가에 그쳤습니다.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제조업 재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업 일수가 는 탓도 있습니다만 소매 판매 설비 투자가 약간 늘었고요. 특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경기 회복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조업 서비스업 전년 동월 대비 3개월 이동평균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제조업 생산이 3개월 이동평균 보면은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서비스업 경기는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만은 증가세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경기 중에서도 체감 경기를 나타낸 음식 및 숙박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사람들이 많으면은 경기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쪽 경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해 가지고 체감 경기도 별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조업 측면에서는 재고일 지수가 좀 감소하고 있어요. 재고일 지수라는 것은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건데요.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출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재고가 감소한다는 것은 앞으로 제조업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개월 이동평균 작년 12월까지 제조업 생산이 감소했는데요. 올해는 약간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문제인데요. 최근에 선행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걸 예고하고 있는데요. 근데 선행지수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선행지수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들어있는데요.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성 요소들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특히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 선행지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달 체감 경기는 별로 안 좋았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기업들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BSI를 작성해서 발표합니다. 제조업, 비제업 70대로 제조업 경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100 이하면은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인데요. 현재 70, 73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체감 경기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기업 경기도 안 좋죠. 정경련에서 60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또 BSI를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이것도 100 미만입니다. 92수 정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대기업도 체감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대답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비 심리는 지난달에 다소 개선됐습니다. 지난달에 102로 작년 12월 100일보다 약간 올라갔습니다. 아마 지난달에 주가 약간 상승하면서 소비 심리 개선에 약간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추세적으로 작년 7월 이후로 계속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됐죠. 1월 수출이 전년 동월에 비해서 0.4% 감소했고요. 특히 수입은 11.1%, 11%나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는 55억 달러 났죠. 일평균 수출이 지난달에 19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2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수출 금액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출 금액이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주요 통화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뭐 위안, 유로, 달러, 원에 대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림에서 파란 두꺼운 선이 일본 엔에 대해서 원화 환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1년 3월에 비해서 무려 원화 가치가 일본 엔에 비해서 39%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제품이 거의 다 일본하고 경쟁 관계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운 입장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은 엔화 환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약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해 그 이전부터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 우리나라 수출에 올 내년까지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원화 환율이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환율 전쟁을 하고 있죠.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금리를 0%까지 내리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미 달러 가치 약세를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말부터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엔달러 환율이 77엔에서 최근 120엔까지 올랐죠. 올해 들어와서는 유로가 엄청난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로 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가치는 원화 가치는 달러, 그 다음에 엔, 유로에 비해서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율 조짐이 우리 수출에 앞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1월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BSI, 한국은행이나 정경련에서 발표한 기업 실사 지수하고 비슷한 것이죠.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1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월요일 날 12월 국제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작년에 경상수역자가 894억 달러 났었고요. 올해는 900억 달러 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월 3일 날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 4일 날 외환보유액이 발표가 됩니다. 주요 지표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미국 고용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자리가 871만 개 감소했는데요. 2010년 3월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자리가 1069만 개나 증가했죠. 아마 1월에도 25만 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10% 넘었던 게 5.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6월쯤 미국이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되는데요. 이거는 50 넘었을 때 미국 제조업체들이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기업이 나쁘다고 기업보다 많다는 것인데요. 최근 계속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다소가 떨어지고 있죠. 아마 1월도 다소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전망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 달러 강세로 미국 제조업 경기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ISM 제조업 지수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지수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작년에 894억 달러 났고요. 올해는 900억 달러가 넘을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작년에 한 6.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6%가 넘는 나라는 사우디, 독일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IMF나 미국 재무부 측에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많이 난 것은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작년 4월 달에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에서 2013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799억 달러, GDP 대비 6.1% 너무 높다. 거꾸로 한국의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뒤로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6% 이상 나는 한 IMF나 미 재무부에게서는 한국 원화 가치 저평가 문제를 계속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화 가치만 조금 안정되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하락할 수밖에 없다.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통계청에서 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요. 문제는 한국은행일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올해까지 2.5에서 3.5%까지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소비자 물가가 뭐 평균 1.3%로 목표치 하단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도 디플레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조만간 한국은행이 2016년 이후 물가 목표를 조정할 텐데요. 아마 목표 상단뿐만 아니라 하단도 상당히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갈수록 우리 경제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물가는 이미 앞으로 경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해 보면요. 미국 4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보다 다소 낮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FOMC 연준에서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생산 3개월 연속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경기 위주로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단지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선행지수가 큰 폭 상승했고 제조업 재고가 감소하면서 앞으로 생산이 증가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나 정경련 BSI 기업 채반 경기를 보면은 여전히 기업들은 경기가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금요일 저녁에 발표될 미국의 1월 고용 동향일 것 같습니다. 고용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언제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인가. 지금 물가는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물가보다는 금리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이 이런 추세로 증가한다면 아마 6월쯤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경상수지 대폭 흑자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만 하락하면은 원화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유로가 지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엔이나 유로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등 주요국 증시가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돼서 주가가 올랐습니다만은 주가가 경제에 너무 앞서기 때문에 이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당분간 주가 조정세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